야외에 아이랑 외출을 했을 때 그냥 아이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엄마들이 그걸 다 보고 어떤 브랜드에 얼마만큼 하는 옷인지를 서로 다 안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명품을 내가 입는 거가 아기가 입는 건 좀 다르잖아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어떤 카톡, SNS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명품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요를 이렇게 창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처음엔 럭셔리 육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국내 키즈 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라고 해요. 2002년에 8조 원이었는데 2020년에 40조 원으로 굉장히 커졌고요.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었거든요. 키즈 산업의 규모가 40조 원으로 굉장히 크고 이 중에서 아동복 규모가 4조 이상 돼요. 어차피 럭셔리 키즈 뭐 장난감이라든가 아동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거리가 먼 것들도 있고 디올 유모차도 있잖아요. 690만 원부터 뭐 1000만 원 이렇게까지 있더라고요. 디올 유모차를 사지 못해서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고 뭐 그랬나봐요. 디올 유모차가 뭐가 다르냐 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천이 다르더라고요. 천에 디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디올 유모차 쓰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좀 물어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름 럭셔리 유모차라고 할 수 있는 스토케라든가 아니면 구가브라든가 이런 거랑 얼마나 달라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특장점은 없는 것 같다. 이 천이 디올로 쓰여져 있고 바퀴나 이렇게 서스펜션들이 있겠죠. 이렇게 충격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안 다르다고 해요. 구가브도 비싸죠. 100만원 200만원 막 하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제로백의 차이가 뭐 있을 수도 있죠. 좀 더 바퀴가 빨리 굴러간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엄마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거지 아이에게 좋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모차도 너무 싼 거는 요철을 지나갈 때 충격을 흡수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확실히 스프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싼 거 썼을 테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격 이상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이거 많이 사잖아요. 디트로네 정식 매장에서 사면 이게 4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몬스터 이런 건 600만원이고 요런 건 또 800만원이네요 제가 구입한 거는 420만원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아기들이 타는 이 전동차가 대략 한 40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아동 전동차들은 30에서 60만원 정도 하고요. 수입산 중에서 조금 괜찮다라고 하는 건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디트론에는 약간 명품, 디올 유모차를 엄마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듯이 디트론의 전동차도 많은 부모들이 갖고 싶어 한다라고 들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싼 게 15만원, 20만원 정도짜리는 본 것 같은데 5만원짜리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디트론에를 아이를 태웠을 때 아이가 얼마만큼 이걸 좋아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최고 시속이 8km인가 6km인가 뭐 그럴 거예요. 단지 내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 풀 가속을 해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디트론의 차 자체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써보니까 이게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가 나요. 바퀴를 좀 조향을 했을 때 뭔가 좀 잡소리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정식 차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AS 맡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난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공기압 같은 거 채워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잡소리는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품질이 뭐 되게 뛰어난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돌 정도 된 아기들만 모아가지고 50분 정도 노래를 부르는데 거의 한 번에 5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월 20만원, 그래서 25만원 정도를 받는데 돌 정도 된 아기들에게 뭐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놀이 학교 같은 거예요. 근데 학교라기보다는 아이들 그냥 모여서 선생님하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이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가 한 번 수업할 때 한 8명 정도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한 명에 원장도 있을 거고 해서 8명이 5만원 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몇 타임을 돌리면 하루 매출이 한 3,400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3,400이면 한 달 매출이 억대잖아요. 인건비랑 시설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거의 얼마 안 나올 거고 이게 진짜 노다지 자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리스크는 아이가 거기서 다치거나 뭐 하면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안전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가격을 딱 보고 거기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들 딱 보고 아 이거 진짜 완전 노다지인데? 되게 비싼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광고를 할 때 강남의 상류층 아이들을 위한 지능발달 노래 수업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지능발달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내는 걸 왜 보내냐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아이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정말 자유롭게 좀 노래도 부르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굳이 그런데 안 보내는데 그런 공간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육아 물가 고공행진 아동복이 12.1% 기저귀가 9.6% 껑충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물가 상승률 총 지수가 3.7%예요. 올해 들어서 분유가 6.3% 올랐고요. 아동복이 11.1%, 유아용 합숙교재가 7.5%, 아동화가 6.3%, 기저귀값이 9.6% 올랐습니다. 기저귀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유모차는 3% 거의 안 올랐죠. 장난감도 많이 안 올랐는데 기저귀값하고 아동복,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복하고 기저귀값 그리고 운동화 정도 이것까지가 필수제잖아요. 분유까지도 필수제죠. 유모차나 이런 거는 뭐 싼 거 사면 되고 장난감도 물려받고 싼 거 사면 되는데 기저귀는 계속해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고 아동복도 뭐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필수제잖아요. 애들을 옷을 안 입힐 수는 없으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이런 것들이.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국산 유명 브랜드 중에서 기저귀를 쓰다가 스웨덴의 어떤 회사가 만든 기저귀로 바꿨는데 왜 바꿨냐 물어보니까 국산 유명 브랜드 기저귀를 썼을 때 나름 그 유명 브랜드 안에서는 프리미엄 라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엉덩이가 굉장히 빨개졌대요. 스웨덴 기저귀
기저귀 이걸 써보니까 엉덩이가 빨개지는 게 훨씬 덜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저귀 하나에 얼마냐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하기스 같은 브랜드 이런 데서 나온 네이처 라인, 프리미엄 라인이죠. 이런 데는 보통 하나에 200원에서 300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웨덴의 어떤 회사에서 만든 기저귀는 하나에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0원 정도 한다라고 봤을 때 기저귀를 한 4-5번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500원이면 하루에 2,500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75,000원. 기저귀 값만 그 정도 드는 거고 분유값 따로 들고 못 따로 들고 이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한국섬유산업연합회라는 데가 있는데 옷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동복 시장이 2020년에 1920억에서 그리고 2022년에 1조 2천억 정도 32% 성장을 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전체 패션 시장이 13% 성장을 했는데 아동복 시장이 32% 성장을 했대요. 출생아 수가 2020년에는 27만 명이고 22년에는 24만 명이에요. 2010년하고 20년하고 비교해보면 출생아 수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40만 명 깨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출생아는 계속 주는데 아동복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Q가 작아지게 되면 전체 매출 파이도 작아져야 되는데 Q가 작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생각을 해보니까 육아용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원인이 첫 번째로는 수요자 측면과 두 번째로는 공급자 측면 나눠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게 써놨는데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1인 자녀 양육 가구가 증가했다 또는 이제 많이 나와봤자 2명만 낳고 이러다 보니까 양가 조부모들 그 이모 삼촌 등등 여러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 아이가 많았을 땐 이게 관심이 분산되고 돈이 분산이 됐는데 아이가 하나 또는 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몰빵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내 아이는 딱 하나밖에 없고 뭐 또는 둘밖에 없으니까 여기 몰빵해야 되니까 공동육아 트렌드도 확대가 되고 조부모나 이모 삼촌들이 이제 선물을 해줄 때 프리미엄 키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끼리 육아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패딩이라든가 베넷 저고리라든가 좀 덜 친한 친구한테는 베넷 저고리를 선물을 해주고 조금 많이 친한 친구한테는 패딩을 선물해주고 막 이런다라고요. 그리고 진짜 찐친한테는 유모차를 선물해주고 막 이런다라고 합니다. 베넷 저고리는 싼 거는 3-4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백화점 가서 좀 괜찮은 거 사도 한 7-8만 원이면 사요. 근데 이 베넷 저고리도 명품을 사면 여기서 이제 몇십만 원씩 하는 거죠. 5-6만 원짜리를 가장 많이 선물로 주고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현상들을 골드키즈라고 합니다. 왕자 공주처럼 귀하게 자란 아이가 하나 또는 둘밖에 없으니까 귀하게 자란 이게 골드키즈래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동 전체 매출이 19% 증가하는 동안 아동 명품 매출 30% 성장했대요. 신세계 백화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 아동 매출 신장률이 16.7%에 달한대요. 요즘에 백화점들이 매출 정체를 겪고 있고 명품 시장도 예전 같지 않은데 아동에 대한 거는 30%나 성장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프리미엄 육아용품에 대한 수요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라고 제 와이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요. 왜 그러냐? 첫째 아들을 언제 낳냐? 32.84세예요 지금. 시점을 보면요. 이거를 2022년이 아니라 12년하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2002년에는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28세지 28세. 2012년에는 30.5세. 여성 기준으로 28세면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20년 만에 5살이 많아졌어요. 산모의 나이가 5살이나 많아졌습니다. 재밌는 게 평균으로 보면 2022년에 33세 첫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난임 부부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끝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통계에 아예 포함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데 성공한 사람들만 집계를 해서 33세라고 하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은 사람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더 올라가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기형아 확률은 올라가게 되고 출산 확률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낳으려고 하는 그 연령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 나이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골드키즈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2002년 29세에서 2022년에 33세로 높아졌는데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소득도 높아지게 되고 남자의 소득도 높아지게 되고 여자의 소득도 높아지게 되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남자들도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고 여자들도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28세에 내가 낳았을 때랑 33세, 34세에 낳았을 때랑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달라잖아요. 사회생활 5년 정도면 연봉이 상당히 높은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부모들의 소득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뭐 하나 또는 둘밖에 안 낳는 그런 현상하고 딱 맞물리면서 아이에게 올인하는 경향이 좀 강해졌고 부모의 경제력이 늘어났다. 그래서 육아용품 럭셔리 마켓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육아용품 럭셔리 마켓이 커지느냐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하고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피셜리 봤을 때 소득도 늘어나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넉넉하게 지출할 수 있는 부모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수요들도 받쳐지고 있고 트렌드가 좀 변하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만 해도 키즈 명품 라인을 늘리고 있고요.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몽클레어, 뭐 앙팡, 버버리, 뭐 겐조, 뭐 펜디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명품 브랜드들이 키즈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뭐 당연히 뭐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키즈 섹터에 있는 데만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다 보니까 이쪽을 선점하려고 백화점에서 이런 많이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늘리고 있는 그런 게
게 있고요. 국내 대표적인 아동용품 전문 기업인 아가방의 매출을 좀 봤는데 2020년에는 1200억을 했고요. 21년에는 1500억, 22년에는 1743억을 했어요. 21년 영업이익이 59억이었는데 22년 영업이익이 145억이에요. 21년에 비해서 22년에 매출이 18%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3배가 됐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동복 만드는 원가가 굉장히 싼데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정 이상 그걸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마진이 남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이 옷의 어떤 원단이나 이런 거는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비싼 것 같아요. 확실히 육아용품이라는 팻말만 앞에 붙으면 굉장히 비싸지는 것 같아요. 몽클레어 아기 패딩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기 패딩. 버버리 아기 패딩도 한 70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버버리 조끼 같은 것도 한 1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성인이고 하면서 정장을 제외하고 옷을 살 때 100만원 이상 가는 옷을 거의 사본 적이 없는데 아기 옷이 참 비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 7, 80만원 100만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 밍크뮤라는 브랜드 이런 데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밍크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10만원 20만원짜리 옷과 버버리나 몽클레어나 이런 데서 나오는 100만원짜리 아기 패딩과 얼마만큼 재질이 차이가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정도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디올 유모차는 진짜 그냥 천대기랑 박힌 마크 뭐 이런 거 몇 개가 다른 거 빼고는 진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디올 유모차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디올 유모차 쓰는 사람 저는 뭐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요. 아기 용품을 자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기 용품 명품을 사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들끼리 단체 카톡방 같은 게 많잖아요.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굉장히 그 뽐뿌질 수요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카톡방에서 서로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 아니고 야외에 아이랑 외출을 했을 때 그냥 아이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엄마들이 그걸 다 보고 이게 어느 회사에 어떤 브랜드에 얼마만큼 하는 옷인지를 서로 다 안대요. 이 엄마는 계속해서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입히는데 내 아이를 5만원 6만원짜리를 어떻게 입히냐 그런 어떤 카톡방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활성화가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하고의 비교 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 안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이유도 상대와의 비교, 타인과의 비교 문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명품을 내가 입는 거가 아기가 입는 건 좀 다르잖아요. 내가 입는 거는 나의 기호로서 예쁜 옷을 입고 싶어라는 욕구의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아기는 정말 디올을 입든 뭐 5만원짜리를 입든 10만원짜리 입든 아기가 느끼는 효용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카톡, SNS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명품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비싼 육아 도우미 시터, 조부모의 손주 돌보기 뭐 이런 게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시터 비용. 왜냐하면 시터가 국내 사람을 쓸 때는 아무리 싸도 300 중반 이상 하게 되고요. 비싼 시터분들은 400 이상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시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부모 입장에서는 시터를 찾는 탐색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부부가 맞벌이라면 시터를 새로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면접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온전히 맡기고 나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용주인 부모가 의리되는 시장인 거죠. 지금 외국인 시터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홍콩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의 소득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터 비용 굉장히 낮잖아요. 필리핀에서 이모 수입하고 해가지고 그런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이 시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시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이가 17세가 될 때 생애 주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외랑 학원비를 때려 붓기 때문에 17세 때 3천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강남에서 교육을 시키는 17세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막 억 단위로 들어가겠죠. 그거 외에는 시터 비용이 가장 비싼 비용인데 시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경우에 조부모한테 육아를 부탁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식의 직장과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소득도 괜찮고 막 이래서 충분한 양육 비용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것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되게 재밌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3년에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 뭐 46세에서 71세에 은퇴한 간호사 5만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심장질환의 위험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육아를 담당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55% 이상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당연히 받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봐주고 뭐 1년에 두세 번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매주 이 아이를 봐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신체적으로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로 건강상 안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싼 시터 비용을 어떻게 낮출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사회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터를 하고 계시는 이모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60세, 50세 이상의 그런 분들이 많으시
많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터를 함으로써 버는 돈을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은퇴를 하고 자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실제로 그 세후로 받는 거잖아요. 그 나이에 사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이상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거고, 외국에서 홍콩이랑 싱가포르처럼 시터를 수입했을 때 당연히 이 분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페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도 갉아먹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라고 했을 때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 정확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임금을 주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했을 때 한국의 어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과 경제적 부담 뭐 이런 섹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육아휴직 30대 영끌부부 요즘 잠 못 잔다. 여기서 왜 영끌부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육아휴직 잘 못 쓴다,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 떨어진다, 이런 기사예요.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44%밖에 안 되고요. 에스토니아 여긴 뭐예요? 100%. 소득 대체율이 뭐냐, 내가 육아휴직을 쓰기 전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44%면 육아휴직을 쓰면 44만 원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육아휴직을 써도 100만 원을 주는, 와, 이런 좋은 나라가 있네요. 칠레도 그렇고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여기가 100을 주고, 체코도 굉장히 88, 리투아니아 77, 다 동유럽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인데 아이슬란드 제외하고 독일 65%, 역시 복지가 잘 돼 있는 이런 나라들이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뭐 없나 봐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44%밖에 안 된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썼을 때 소득 대체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게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도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예쁘지만 출산 육아 망설이는 이유 들여다보니 하는 이런 기사예요. 미혼 남녀 10명 중에 7명 출산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감이 중요하다. 유자녀 기혼이 10명 중에 5명이 육아가 힘든 점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출산을 위해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이 경제적 안정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압도적인 거죠. 이 3,000명 안에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70%라고 하면 정말 압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상의 상태, 요거는 한 20%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를 빼고는 거의 다 경제적인 안정을 꼽았습니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39%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이유로는 건강 상태와 배우자의 둘만의 행복 추구, 딩크가 16%였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와의 둘만의 행복 추구, 이게 16%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 16%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돼서 안 낳겠느냐, 나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안 낳는 건데 나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둘이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게 종론이더라고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는 설문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그냥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성적인 진짜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동기를 끄집어낼 수 없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이 전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일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도 8.3%인데요 경력단절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부담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라고 전 보고 있어요. 자녀를 이미 키우고 있는 양육자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부담으로 꼽았어요. 무려 58%나 일과 가정 양립으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가 21%예요 58%와 21%를 더하게 되면 79.5%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 혼자 외벌이를 할 때는 가정일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피로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여성이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응답자의 40.8%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입을 모았다.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경제적인 게 가장 커요. 남자가 64%고 여자가 52%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남자가 돈을 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과 가정의 양립의 피로는 여자가 더 높습니다. 보통 남자 혼자 외벌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여성보다는 가정일을 훨씬 적게 하기 때문에 여성 맞벌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맞벌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와서 또 가정일을 해야 되는, 이걸로 인한 피로가 있다. 그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가 요구를 하면 무조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법의 강제사항이라서 회사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대기업 현황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저 아빠도 대기업 용기 낸 아빠도 육아휴직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주요 대기업 남성 육아휴직 현황인데 삼성전자가 가장 높아요. 증가율을 보면 SK랑 삼성이 가장 높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봤을 때 명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근데 제가 전체 직원 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증가율만 보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제일 높고요. LG전자는 비슷하고, 항상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잖아요. 사실 육아휴직을 써서 받는 불이익은 당연히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에 딱 못 받고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무조건 육아휴직 보내줘, 육아휴직을 한다라고 해서 차별할 수 없고, 그리고 육아휴직에 돌아왔을 때에도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 없이 보직도 변경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다 있어요. 근데 육아휴직을 썼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절대 못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다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그 조직에서 굉장히 위로 올라가려면 육아휴직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한데, 문제는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육아휴직을 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1년 또는 2년 정도 육아휴직을 썼는데 너무나 좋았대요. 실제로 1, 2년 정도 아이를 키우면 만으로 한 2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가 걷고 말하고 의사표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어릴 때 막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죽거나 혼자 자다가 눌려 죽거나 이런 리스크로부터는 많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이러면 점점점 그런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이모님을 썼을 때에도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됐을 때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시터분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가 알 수가 없잖아. 아이가 의사소통이 되면 아이가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하는 효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가 될 때까지 또는 2세가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리스크가 좀 적은 나이대로 진입할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 제도가 되게 잘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대기업은 이런 것들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을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도 강력하게 기업들에게 푸시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금 젊은이들은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고용의 88%인가 87%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대기업만큼 인원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1년을 쉬어버리면 그 한 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뽑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뽑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과 인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 고용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고지곧대로 그냥 그래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법에서 보면 1년 매출 1000억 이하는 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중기업 1000억 가까이 되는 중기업도 있고 500억짜리 기업도 있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소기업으로 갈수록 기업 수가 많아지게 돼요. 이런 데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쓰게끔 만들어주려면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되게 미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상황이 많이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시터 비용을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서울에 집도 사기 힘든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시터가 꼭 필요한 거고요. 시터라는 게 여성이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서 시터 비용 이상 벌지 못하면 대부분이 그만둬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재밌는 보고서가 있는데, 경쟁과 불안이 낮추는 출산율 해법은 해서 KBS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굉장히 많은 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어떤 표를 보여주고 있고, 0.78이라고 돼 있는데 2022년에는 올해는 0.7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의 추이가 되게 재밌는 게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5.9명, 5.9명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때 박정희 정부 때 아이를 낳지 마 해가지고 이제 출산 제한 정책을 많이 했죠. 급격하게 떨어졌는데도 4.7명 이렇게 됐었어요. 70년대도 4.7명이었고 80년대로 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2명 이하로 떨어진 데가 언제냐라고 보면 80년대 중반 이전입니다. 82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면 그냥 이렇게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다가 00년 이후로 급격하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1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 거는 2010 몇 년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 그래프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도 3.92명에서 1.58명이니까 요즘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줄고 있다, 학계 출산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다 한단 말이에요. 북유럽 국가를 다 해요.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이잖아요. 선진국에서는 모두 다 이런 걸 겪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선진국들 중에서 왜 이거 유독 심한지에 대한 분석들을 해놓은 기사입니다. 출산율 하락, 미혼율 증가 영향, 무자녀 비중도 증가했다, 이런 거고요. 여성의 미혼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30대 미혼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2020년에 30대 미혼율이 33%, 33%. 1990년에 4.1%, 4.1%. 그 사회 굉장히 마이너였는데 이제는 마이너가 아니고 상당히 큰 소수가 되고 있는 거죠. 기혼 여성 중에 무자녀 비중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혼 여성 중에서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는데 혼인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원인이 뭘까 하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KBS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높은 경쟁 압력과 불안이 원인이다. 5가지 모형이 있어요. 결혼시장 탐색 모형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것들 측정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 경쟁 압력을 측정을 해서 경쟁적인 사람들, 경쟁 압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낮아졌다.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불안, 주거, 양육 비용, 교육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한국이 육아 비용이 높아서 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너무나 높아서 출산율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이 중위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불안이 세계 20위, 30위권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위 개수가 미국보다는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가 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당연히 북유럽 국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진위 개수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기타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실제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워낙 이제 의료 복지나 이런 것들 잘 돼 있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이 진위 개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는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이 훨씬 높고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이런 객관적인 중인 가구의 소득, 자산이 낮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소득의 문제냐?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빈부격차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떨어진 걸까를 보면 한국은행 보고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통제그룹, 처치그룹, 처치그룹 2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요. 결론을 도출하는 게 뭐냐면 사회 내의 경쟁과 불안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경쟁의 압력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경쟁의 압력이 뭐냐? 인구수가 많고 대도시고 뭐 이럴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경쟁의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안은 현재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굉장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논하고자 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중위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거고요. 이건 양질의 일자리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안정적일수록 희망 자녀 수가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성이 가진 일자리 양립 가능성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해요. 유연한 근무 조건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왜 너 애 안 낳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3배나 더 유연한 근무 조건이 있으면 낳을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육아와 여성이 가진 일자리 양립 가능성,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이 훨씬 크다는 거죠. 국가에서 단기적으로 출산 장려금 주고 주택 청약시 가점 더 주고 이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부에게 이걸 줬을 때 당연히 생활에 도움은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랑도 또 연결이 돼요. 맞벌이 부부 여성이 갖는 일자리랑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2023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클로디아 골딘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받았어요. 높아진 여성 고용률 남녀 임금 격차 왜 해가지고 200년 데이터로 입증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일자리나 여성의 경제 참여율과 대학 졸업률 이런 것들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남성들은 빡세게 일하고 높은 보수를 받는 탐욕적인 일자리를 택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가정과 육아라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규범에 따라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클라우디아 골딘 할머니가 쓴 2022년 논문이에요. 1957년부터 64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한 집단은 컬리지드 그레디에이시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넌이 붙으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소득이 완전히 일치하면 남자의 소득이 1이라고 봤을 때 여성의 소득이 1이면 1인 거고 여성의 소득이 0.9면 0.9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의 생애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여성들의 소득과 남성들의 소득을 비교한 거예요. 이거를 나눈 건데 남성이 분모로 가고 여성의 소득이 분자로 가는 거죠. 남성의 소득이 1일 때 30세 전이죠.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27세 정도 됐을 때는 남성의 소득이 1이라고 봤을 때 0.86 정도 받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0.85로 떨어지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근데 이거는 대학을 졸업한 여성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여성 둘 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소득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소득이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학을 졸업한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일정 이상 나이를 지나게 됐을 때 30살이 지나게 됐을 때 27살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이 나이가 되면 살짝 올라가는데 이때 남자들도 퇴직을 하고 남자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정리해고 당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한 남성들에 비해서 0.86 정도 벌다가 그 소득 격차가 심해지게 되면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57년생부터 64년생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거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탐욕적인 일자리를 선택을 하게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선진국들이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돼요. 사회가 민주화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여자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여자들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게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아요. 여자들의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나라 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한국이 이렇게 유독 가파르게 떨어졌냐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살짝 반등을 하거나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좀 유지가 되거나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도 골딘 교수가 하는 말은 유연한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이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연한 일자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좀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는 일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출산 육아의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근무 강도가 그렇게까지 빡세지 않은 임금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형태의 일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의 어떤 핵심은 제조업이었잖아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넘어가게 되면서 지식산업 사회로 이동을 했고 구글, 페이스북 다 그때 나왔죠.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됐고 재택근무가 확대가 됐고 육아휴직이 확대가 됐다. 이런 이유를 꼽아. 예전에는 여성들이 196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여성들이 기업을 다닐 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불이익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유연한 일자리가 그런 회사에서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 기반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많냐를 보면 한국은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연구들이 있고 제가 다 솔직히 서칭은 다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골든 교수의 이 논문과 연구들과 한국은행에서 나온 이 경쟁과 불안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쟁과 불안만이 미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쟁적인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데 분명히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다시 뒤집어 보면 출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유연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좀 더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히 소비 쿠폰 주고 아동 복지 수당 10만 원, 20만 원 주고 이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왜 여자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기가 경제 활동을 좀 하고 싶어 해요. 제 주변에 있는 대학 동기들만 봤을 때 아직까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저도 나름 한국에서는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그 괜찮은 대학을 나온 동기들이 꽤 괜찮은 데 취직을 했고 전문직이 된 친구도 있고 외국계 기업이 들어간 친구도 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이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도 그만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맞벌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집이 유복하고 남편도 좀 잘 사는데 자기의 어떤 경제적 주체성, 경제적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였어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마다 좀 다르지만 유연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의미한 그런 반등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연한 일자리, 유연한 어떤 일자리 문화, 기업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계절 여성의 높은 임금이 40대 초반이 되면서 저학년차 여성보다 소득 비율이 낮아지는 걸 밝혀낸 이렇게 참 써놨잖아요. 계절 여성은 출산과 동시에 소득이 계절 남성에 비해서 크게 하락한다. 근데 저학년 여성은 조금 하락해요.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또는 괜찮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전문직을 좀 할 수 있는 건 전문대 이런 데를 나와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안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안 놓으려고 하겠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든 커리어랑 그 성과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아이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남성은 결혼 안 한 동일 연령, 교육 수준 남성에 비해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부성 프리미엄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남성이고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한데 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남성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애를 낳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빡세게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은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골든 교수는 어머니가 양육에 시간을 쓰고 아버지가 경력을 계속 잘 관리해서 소득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 집약적인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연한 일자리의 반대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 이겁니다. 그리디 워크라고 하는데 겁나 빡세게 일해서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내가 집약적으로 썼을 때 일주일에 80시간 100시간씩 일했을 때 어느 정도 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이게 갑자기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면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성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 이렇다라고 해요. 그 영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소득을 가져가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잖아요. 유연한 일자리 아까 전 요거랑 좀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들도 남편은 집에서 54분 아내는 3시간 7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좀 유연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남자가 시간 집약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자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맞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죠. 노동의 강도가 남자가 훨씬 셀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격차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관념도 있고 잘못된 그런 성관념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3시간 7분을 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도 시터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 시터 비용이 진짜 중요해요. 시터가 없으면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전업주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한 달 내내 하게 되면 산후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독박 육아를 한 여성들에게 좀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자기가 되게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진대요. 아이를 키우는 게 물론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365일 아이랑 맨날 붙어 있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 아이랑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자기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키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꼽아라고 하면 유연한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된다. 또 하나는 시터 비용이 낮아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에 경력 단절 여성이 140만 명이나 있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58%에 달한대요.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냥 나 일하기 싫어해서 그만둔 분도 계시지만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도 분명히 좀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유연한 일자리가 많았으면 이런 여성들이 계속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으면 그리고 시터 비용이 좀 쌌으면 이 여성들이 이 많은 경우에 경력 단절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아이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